연기를 하고 있어서,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런 태도에서 나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영화를 좋게 봤기도 했지만, 그와 동시에 떠올랐던 게 스토커였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의 전작. 그러니까 그 기사에 따르면 핑거 스미스를 먼저 하기로 하시고 그 다음 스토커를 하셨고,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스토커 다음이 핑거 스미스가 아니었지만 아가씨라는 영화로 오게 되었는데, 두 영화는 그런 어떤 뒤엉킴 속에 있기 때문일까요? 교묘하게 닮아 있습니다. 물론 스토커는 그 소녀가 이 답답하고 끔찍한 상황을 돌파하기에 스스로의 능력으로, 슈퍼맨 같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정리할 것과 처단할 것을 정리하고 그야말로 그 도심 속으로 자기가 스며들어 자기의 독립성을 획득하는 얘기였다면, 이 영화 아가씨는 그러면서 아마 원작과의 어떤 변별성이 생길 것 같은데, 어떻게 이 무능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족한 두 여성은 그 함께 손을 잡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해지게 되었는가, 그리고 끝내 그 돌파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그 애초에 핑거 스미스를 먼저 하시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단 같은, 그러니까 만약 혹시라도 스토커를 안 보신 분이 계실 리가 없겠지만, 그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스토커와 그 아가씨는 정말 그 동시 관람하게 된다면, 그 박찬욱 감독님의 지금 2010년 이후 이 감독님이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지 아는데 굉장히 그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. 그건 뭐 제 생각이었고요. 그게 사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보는데,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아가씨를 스토커 다음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. 너무 연결될까봐. 정말 계획한 것처럼 이렇게 빅픽처를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것 같은, 나는 영화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도 그래 보신 적이 없으시죠? 네, 그런데 공교로울 만큼 그렇게 되어서 그 순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 순서대로, 그래서 정말 그 좀 거친 남자들 영화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게 어그러지면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. 이 영화에도 굉장히 거친 남성들의 엔드가 있죠. 네, 여기서 우스갯소리 같은, 근데 왜 상하이였을까요? 그 이를테면 당시의 시대적인 게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상하이는 그렇게 안전한 도시도 아니었고요. 그리고 상하이에는 백작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와이 피스톨이라면서 돌아다니는 곳인데 왜 상하이였을까요? 영화적인 개그죠. 예. 우선 블라디보스토크, 그러니까 러시아 쪽은 피해야 되고, 그것은 백작이 준비한 곳이고 백작이 코즈키한테 불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안전하지가 않겠고, 그래서 뭐 그 근방에서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그 시대와 익숙한 어떤 곳을, 그러니까 관객이 좀 상상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했어요. 예를 들어서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으로 간다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어떤 그 시대 큰 도시로 갔을 때 솔직히 그 하와이 피스톨을 만나는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. 그런 뭐 제가 예전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 갖고 쓰고 연출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, 그때 상해를 로케이션 헌팅도 가보고 조사도 많이 했거든요. 그 도시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상해에서 이 둘이 도착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, 거기는 그 당시에 우리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도시였어요. 세계에서 제일 큰 뭐 5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. 그러니까 그 복잡거리는 엄청난 그 인파와 그리고 이렇게 뭐 프랑스 지역, 영국 지역 이렇게 다 나뉘어져 가지고 여러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었고, 거기 숨어 들어가서는 뭐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거기서 수키의 재능을 살려서 무슨 사기꾼, 무슨 좀도둑, 뭐 소매치기가 될지, 무슨 뭐 숨겨진 어떤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무슨 뭐 가수가 됐을지, 뭐 헤어화처럼 됐든지, 뭐 아니면 의열단에 가입해서 입단해서
그 어떤 은밀한 행동을 펼칠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그런 재료들을 우리나라 관객들이 갖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해가 적당하다고 봤습니다. 거기다 돈도 많고요. 사실은 어딜 가나 안전해지잖아요. 누가 어딘가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돈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,000억 원에 가까운. 네, 사실은 1,000억 원 정도 있으면 평양에 있어도 안전할 수 있죠. 네, 조선에 있어도 안전할 수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리 배우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촬영을 하다가 고맙다, 잘됐다, 캐스팅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감독이 나 정말 배우보는 눈인가 봐 어떡하지? 막 스스로 막 아자하게 됐던 기억하세요? 처음부터 테리는 그랬어요. 제일 첫날 첫 샷이 뭐였냐면은 유화 물감으로 바꾸려고 막 뛰어오는 장면, 마당을 막 가로지르는 장면이었는데,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은 앵글, 높이서 넓게 잡는 앵글도 한 카메라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높이 올라가 있었고, 이렇게 몇 번 뛰게 했는데 리허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 들어갈 때 그냥 뛰지 말고 중간에 약간 헛뛰는 것처럼 비틀거리는 거를 해봐. 그랬더니 얘가 이제 첫날 첫 촬영이고 자기 첫 장편 영화고 뭐가 막 정신 없잖아요. 근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걸 갑자기 촬영 직전에 요구를 하니까 좀 당황할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제가 시켜봤는데 예?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냥 처음에 바로 잘 하더라고요. 지금 처음에 한 걸 쓴 거예요. 그래서 그 연기가 뭐 굉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신인 배우들이 이제 계획한 것만 하는 그런 목표만 갖고 있지 갑자기 오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항상 당황하고 막 겁내는 마련인데 테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. 그다음에 연기가 좋았던 것은 다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좋죠. 다 좋았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벚나무에서 이렇게 매달린 희대꽃을 잡아주는 장면이겠죠. 그 장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까지는 정말 기대 못했어요. 그리고 너무 쉽게 해냈고 이것은 꽤 테이크를 많이 가고 밤새겠구나 그렇게 각오했던 장면인데 그 뚝딱 그냥 수월하게 해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또 이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내면적으로 하나가 이미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좀 감동을 받기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기본적으로 아가씨를 보면서 배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왜냐하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모두가. 그러니까 저는 문소리 씨도 너무 좋았고, 그러니까 정말 한 명 한 명의 배우들이, 그러니까 막 보영당 패거리들도 너무 이렇게 적절하고,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하정우 씨도 너무 훌륭하고,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에 도움이 되는 연기를, 그러니까 막 정말 되게 진지한 것 같기도 하고 장난 같기도 하는 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에 매료당하게 만드는.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민희 같은 배우는 자기 얼굴에 매료당하게 만들기 되게 쉽잖아요. 이쁘니까. 그런데 이제 정우 씨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미남이 아니고 잘생겼고 너무 좋아하지만, 근데 정말 그 순간, 그러니까 순간의 표정과 순간의 어떤 이어짐으로 사람들을 마구마구 집중시키면서 이렇게 막 관객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정말 엄청난 배우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
모든 배우가 그래서 단 하나의 질문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배우를 왜 캐스팅하셨어요? 그냥 뭐 아가씨를 위해서 준비된 애들이 어느 날 척척척척척 감독 옆으로 다가왔을 것만 같을 정도로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김민희라는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 좋았어요, 뭐 여기서 좋았어요라고 하지만 이 영화의 히데코는 김민희 배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미션이 있거든요. 화차에서 좋았어요. 아니 뭐 자기가 유도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그 얕은 애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차에서 김민희라는 배우는 치트키를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화차는 다 정점인 감정만 연기하면 돼요.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기라는 건 밥도 먹고 이 씬과 이 씬을 이어주기 위해서 정말 쓸데없는 연기도 막 해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화차는 그 역할을 다 선균 씨나 성아 씨가 다 한 거고 민희 씨는 정말 이렇게 보석같이 반짝일 때서만 확확 했던 거거든요. 물론 굉장히 잘했고 뭐 마지막 용산 씬 같은 거 뭐 저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했지만 사실은 저는 김민희 씨하고 한차를 하고 나서 민희 씨가 다음 영화를 얘기할 때 무조건 대사 많은 영화 해라. 그게 너의 다음 미션일 것 같다.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를 해라. 그러니까 이야기를 네가 막 끌어가야 되는 걸 해보면 그 다음 미션이 나오지 않을까? 근데 연애 운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차의 김민희보다는 연애 운도의 김민희가 훨씬 더 많은 미션을 성공해낸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연애 운도 다음에 그 이제 아가씨를 하는데 이를테면 전 영화를 보면서 너무 놀랬던 건 그 강독 장면? 그게 정말 쉬운 장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김민희라는 배우가 그동안 뭐 딕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탁월함을 보여줬던 배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어건 조선어건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계속 자기가 대사로 리듬을 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엄청나게 잘 해내서 진심으로 이건 감독의 어떤 능력 또는 어떤 디렉션이 있었을까라는 게 궁금했거든요. 답하기 전에 그 생각났어요. 테리 연기 처음 놀란 거. 예. 감사합니다. 그 정사 장면을 빨리 찍어서 해치워버리는 게 모두에게 정신 건강상 유리하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초반에 찍었는데 뭐니 해도 타고나셨나 봐요 할 때. 그때 사실 그 대사가 좀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가 어려운 대사거든요. 너무 장난스럽거나 이게 자기적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. 근데 그런 거를 진짜처럼 해내는데 그런 비슷한 경우가 김민희 씨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입맞춤을 허락하겠어요. 그 대사도 이상한 대사죠. 좀 어색하고 그 극 중에서 연기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명배우도 아닐 테고, 그러니까 이렇게 어색함과 뭔가 사이에서 이렇게 잘 절묘한 선을 타고 가야 되는 거를 난 걱정 많이 했거든요. 그거 어떻게 할지.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너무 못하면 해서 빼버릴 생각했었는데 그걸 너무 웃기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잘 해내서 놀랬고 그리고 하정우 씨는 뭐 말씀하신 잘 보신 거 이 하정우의 연기는요 이 영화에서 있어서만큼은 몇 번을 봐야 좀 발견이 되는 연기라고 생각해요.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영화에서 어디까지 나서야 되고 좀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너무 영리하게 알 뿐더러 그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우는 항상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싶어 하는 존재잖아요. 어떻게든지 좀 돋보이고 싶고 여러 명이 한 화면에 있을 때 자기가 좀 시선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런데도 잘 그걸 아는 것과 실제 하는 건 다른 건데 이 친구가 감독을 해보니까 아마 그게 이런 걸 잘 아는 것 같아요. 감독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절묘하게 잘 물러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물러나 있는 그 그늘 속에 뒷전에 있을 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아주 섬세한 연기를 하고 있고 참 볼수록 귀엽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. 정말 나쁜 놈이지만 그걸 정말 잘 귀엽게 처리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
민희 씨 결국 질문이 뭐였지? 강독 장면. 아, 그렇지. 그래서 저는 아, 예. 강독 장면이 되게 맞아요. 놀랐어요. 맞아요. 그 장면은 정말 제가 보기에 제일 잘 찍은 장면 같아요. 배우나 뭐 카메라나 모든 것이 의상이나 뭐 분장이나 음악까지 제일 이 영화에서 모든 게 잘 어우러져서 좀 높은 수준으로 성취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 아주 작은 참고가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. 뭐냐면은 그 저 몬스터라는 일본 만화 있죠. 그 작가 누구더라? 응? 우라사와 나오키 맞아. 예,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의 TV 애니메이션이죠. 거기에서 그 저 동화 극 중에 그 동화가 나오잖아요. 좀 무시무시한 동화, 막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. 그것을 읽는 그 성우의 목소리가 있어요. 여자 성우의. 근데 의성어